대학교의 김학주 교수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가슴 아픈 일이 좀 일어났는데요. 어쨌든 이 브렉시트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우리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글쎄요, 뭐 한 5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잔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확률이 좀 높아졌었는데 최근에 약간 좀 바뀌었죠. 근데 교묘하게도 이제 그 때를 같이 한 게 유럽의 그 중앙은행이 이제 회사채를 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6월 들어서. 이제 사실 이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산다는 게 약간 좀 막장 드라마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얼마나 이제 유럽의 부실이 큰 것이냐. 만약에 이게 드러났을 때는 영국도 상당한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영국 사람들이 이제 벗어나려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유럽의 부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로 연루될 필요는 있겠는가. 좀 뭐 자유롭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EU 안에 속해 있으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예. 사실 원치 않는 규제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민자를 받아야 되는 그러면 이제 남의 나라 사람들 데려다가 키워줘야 되는 난민도 받아야 되고. 예. 그래서 좀 그런 거고 특히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금융 중심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유럽이라는 데가 워낙 그 은행 중심의 그런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예. 뭘 해수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좀 EU에서 탈퇴를 해서 핀텍을 비롯한 그런 어떤 금융에서의 신성장 동력을 네. 한번 키워보자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영국이 이제 튀어나가면 이제 뭐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 이 투 빅 투 페일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개별적인 국가들의 위험들, 그러니까 아마 그 영국의 그 파운드화의 가치 떨어지고 영국 자산은 영국 관련 자산들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지금 워낙 부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요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 역시 세계 경제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은 좀 잠재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일종의 파열음 같은 거다 이렇게 분석을 그렇죠. 주시는 건데요. 자, 계속해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도 너무 미화하는 것 같은 이렇게 굉장히 세계가 갈등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과 네. 중국도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그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유럽은 또 이런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른바 세계가 이 좌충우돌의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떻습니까?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보세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이제 결국 뭐 그 해법이 무엇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뭐 이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EU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뭐 반성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세계 경제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뭐 희생을 하는 그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위해서 돈을 풀었고 그로 인한 인플레 압력을 어떻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네. 지금은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이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폭동을 일으키거나 못 버텨서 이러면 아마 이 시스템도 유지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입장이 무엇인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지금 뭐 이런 사람들을 희생시켜가지고 끌고 왔는데 이게 해법이 아니라는 걸 미국도 슬슬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세계 경제라는 것이 뭐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적응해 나가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무슨 대안을 마련할 거고 미국도 아마 그런 원자재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 절충한 그러니까 이제 타협을 하지 않을까 서로 상생하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돈을 푼 그런 어떤 대가
그게 이제 비용 상승 인플레죠.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증시한테는 뭐 그렇게 좋을 건 없어요. 주식 시장은. 근데 이제 그 실물 자산 중에서도 경기랑 상관이 없는 뭐 귀금속 뭐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을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안은 부의 재분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케인즈도 아니고 결국 멜더스의 이론이 워킹을 하는 그런 환경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그 부자인 기업한테 빨리 배당을 주라고 푸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이 가면은 야 기업 소득 환류세 제거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차기 정권은 더 심한 그런 이 배당에 대한 배당을 많이 하고 더 압력을 넣을 거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배당 관련주들은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어떤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이제 규제를 좀 심하게 할 만한 회사들, 예를 들면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 통신 이런 쪽은 조금 괴로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수수료로 월급 통장에서 막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에 그렇죠. 있는 산업들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네요. 아니면 뭐 어떤 기업들은 좀 독점을 하고 있어서 독점 이익이 크다든지 이런 회사들도 문제가 되겠군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교수님 말씀대로 쭉 가다 보면 야, 이게 배당주 또 뭐 이런 그 독점하는 회사들에 대한 또 반대쪽에 있는 회사 뭐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계가 좌충우돌하고 또 갈등이 고조되고 하면 이 그 공포지수라고 하나요? 뭐 빅스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많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뭐 이런 현상이 되면 주식시장이 좀 빠질 거고 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전하단 말이에요.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저도 요즘에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근데 하나 요즘에 최근에 생각난 게 일단 수요가 굉장히 방어적이거나 어쩌면 또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업종 중에서 그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같은 데를 요즘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데가 택배업 같은 데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지금 뭐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까지 배송을 해줘야 되니까 이 택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온라인 쇼핑몰이 자체적으로 이 택배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류 기지를 갖고 있는 데하고 이제 원가 경쟁 면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글로벌 신용카드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애플페이가 나왔을 때, 야 이제 전자결제라는 것이 기존 신용카드를 잠식하는 거 아니냐를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 애플페이가 이 비자의 이 네트워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콜라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애플페이가 이 비자를 위해서 마케팅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기존의 그 네트워크의 힘이 강하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했던 게 미국의 전력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전이 이제 독점해서 전기를 이제 송전을 시키지만 미국은 민영화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기라는 것들이 지금 생산 원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전기 사용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럼 송전해야 되는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쪽에서 미국의 이런 어떤 송전 회사들은 아주 안전하게 과점적인 위치를 갖고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PBM이라는 것도 한번 말씀하셨더군요. 이게 뭡니까? 또 이제 그런 부류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약가를 정할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어차피 전 국민이 이제 그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영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가를 이제 제약사들이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소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국들이나 병원들한테 너희들 이 약은 쓰지 말라. 그리고 이 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좀 지금 구조조정 끝내서 과점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익스프레소 스크립트 같은데 그런 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아까 뭐 미국 전력회사 중에서도 ITC 홀딩스 뭐 이런 데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 민간한테 개방
일부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저도 질문 한 번 받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들은 이게 민영화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이 전력 값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경쟁 체제가 돼서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으니까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돼갈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이제 정부의 의도는 이제 자꾸 경쟁을 시켜서 이제 좀 저렴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한전 이외에 대안이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흉내만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이게 요번 주에는 오늘은 약간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동시에 반등하고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는 브렉시트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빠졌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 주시장을 선도해서 올렸던 게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2분기에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조금씩 있던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적 좋아서 그런 거죠. 요즘에는 워낙 실적 좋은 업체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제 희귀하니까. 일단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실적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일단 그 실적 좋아진 그런 내역을 보면 일단 불필요한 그런 제품 라인을 이제 없애고 그래서 재고도 줄이고 그래서 좀 합리화시켜서 이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업체구나라는 걸 재인식한 거일 뿐이죠. 근데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성장 동력이 새로 생겼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애플 같은 데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수요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음성 인식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처음에 냈지만 사실은 시장에서 히트친 거는 이 아마존의 알렉사였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우버의 택시를 부르고 음성으로 이제 그 피핏 같은데 자기 어떤 그 건강 정보를 입력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유행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은 그걸 넘어서 거기다 인공지능의 기능을 넣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음성 정보를 이제 프로세스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가 이제 어떤 그 조언까지 주는 진정한 IoT를 실현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인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율주행차에다가 음성 인식 기능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애플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 부가가치를 늘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쪽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 부가가치의 중심을 옮겨가게 되면 하드웨어는 굉장히 물가치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가장 이제 그 위협이 되는 게 삼성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하드웨어에서의 어떤 주도권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좀 뺏기게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든 상태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주제가 네이버군요. 그 라인이 이제 상장을 얼마 안 남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거 라인 만드는데 돈 얼마나 썼겠나. 사실 사람이 다인 회사니까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시장에 동시 상장을 하면 야, 이 네이버가 주가가 좋겠는데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라인의 그 가치를 한 10조 정도로 봤었는데 시장에서는 한 6, 7조로 보니까 조금 실망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가입자, 그러니까 monthly active user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한 사람당 카카오가 지금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라인은 한 5만 원밖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10만 원이라는 게 시가총액에 반영하는 그렇죠. 그 한 사람당. 가치가. 그렇습니다. 기업 그래서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라인은 그러면 주요 고객들이 일본 사람이랑 동남아 분들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약간 온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동남아 분들은 아직 돈이 별로 없으니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모니타이즈하기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O2O의 그 가치라는 것이 인구의 수 그리고 이제 소득의 수준 이런 거로 따라가니까 얼마든지 포텐셜은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 주가의 가치라는 것은 단기적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될 만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네이버의 그 단기적인 가치를 한번 좀 변호해보고 싶은 거죠. 변호. 예, 왜 그러냐면 이 이커머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온라인 쇼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뭐 예를 들어 11번가나 G마켓? G마켓이죠. 예. 근데 사람들이 뭐 온라인 쇼핑을 하고 싶을 때 바로 글로 안 가요. 일단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이 검색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네이버를 통해서 하죠. 그러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나 예.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예, 글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월마트보다 이 아마존이 월등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쪽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검색을 해요. 그리고 바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마존의 그 내부에 그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 거예요. 있어버리는구나. 예. 그러니까 딴 데 못 가는 거죠. 사실 G마켓이 그런 걸 인식을 해가지고 그 네이버에서 오는 트래픽을 차단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뭐냐면 11번가 마켓쇼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쪽에 트래픽이 줄어버리는군요. 예, 오히려. 예. 예. 그래서 이 네이버를 통해서 오는 게 절대적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자기네 자체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 그 가치가 지금 반영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기야 뭐 라인에 대한 평가도요. 사실 그 좀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닌 외국에서 그것도 보수적이라고 표현하신 일본에서 절대적인 마켓쉐어를 가졌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밸류 좀 더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국 사람으로서 좀 해보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브렉시트에 대한 전망과 여러 가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증시가 너무 안 좋아서 분위기가 좀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지금 장이 또 끝나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말을 좀 잘 넘기고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주식 환경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브렉시트 얘기를 제가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우리 장세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교수님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 브렉시트가 만약에 시행이 됐다. 예. 그러니까 영국이 나갔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틀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확률은 5대 5죠. 네. 근데 이제 이 5대 5인 상태에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브렉시트를 안 하면 이제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고 근데 그때 효과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오를 것 같습니까? 만약에 브렉시트가 이제 됐다. 그래서 나갔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업사이드 그다음에 다운사이드 그쪽에서의 어떤 그런 아웃컴을 보면은 다운사이드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때는 배팅을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지금 의외로 세계 경제 금융기관들의 이런 어떤 이 맷집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리스크는 일단 피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말씀은 만약에 어제 이제 총격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신원도 연결을 급하게 했습니다만은 영국의 여론이 확 돌았어요. 그래갖고 일단 이런 상황에선 국민투표하면 안 되겠다라는 여론이 생긴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국민투표 일단 잠정적으로 연기하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정의 문제고요. 네.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펀더멘탈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이걸 연기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그런 영국 사람들의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강행을 했어요. 네. 이게 뭐 경우의 수를 두고 단기적인 예측을 요구해서 죄송한데 워낙 관심사가 많아서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죠. 23일 날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브렉시트 반대가 많았어요. 이런 충격적인 이 총기 사고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60대 40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냥 잔류해야 되겠다. 이 여론이 많았다면 이것 때문에 빠졌던 건 회복이 될까요? 그럼요. 예. 근데 일단은 뭐 회복이 좀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시 나올 것 같아요. 투표 다시 하자. 네. 예,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요인으로 남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도요. 그 잘 나가다가 이 여름 초입에 좀 당황스러워.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흘러내리고 빠졌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매년 여름마다 일어나 이런 그 당황스러운 국면이 이제 어제 연출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는 반등 국면을 이용해서 좀 팔아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단기적인 이 지수라든지 장세 전망에 대해서는 질문을 잘 안 드리는데 오늘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컨트롤러블한 리스크냐 그렇지 않다라고 예. 보면 저는 일단은 접었습니다. 접다하게 판단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포지션을 없애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제가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그 현실이 됐을 때 약간 늦게 사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조금 이제 안도가 됐을 때 그때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리스크라는 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회가 이렇게 준 리스크 중에서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라면 참 의사 판단, 투자 판단을 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영국 사람의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저희가 경우의 수를 놓고 전망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앞으로 한 일주일 가까이 남았습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만 드릴 수 있는 게 좀 답답합니다만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학주 교수와의 시간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